아니, 그거는 천천히 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준다고 했잖아. 벌써 2년도 넘었어. 3년이 다 돼간다. 설마 저희가 돈을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너희가 힘들다길래 닥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주 살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차도 바꿔야 해. 차는 할부로 바꾸시면 되죠. 아니, 내 돈 놔두고 차를 왜 빚져서 바꿔? 그게 무슨 빚이에요? 다들 할부로 사요. 네. 어머님, 그건 저희도 좀 더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10년? 20년? 늙어 죽겠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바쁜 사람 여기까지 불러서 그러세요. 너희 서운할까봐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너희는 뭐니?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부모가 빌려준 거 갚을 돈은 없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서자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 씨 부부는 평생 자식에게 퍼주며 살았습니다. 그걸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자식을 보니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부질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고 뭐고 없어지는 아들과 며느리. 인생을 바꿀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가지고 그걸 주기 싫어서 부모와 연을 끊고자 하는 자식을 보니 이제는 자식에게 주었던 것들 것 전부 아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주었던 것도 모자라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당연한 걸 돌려달라고 했더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며 소리치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돈은 공짜로 생긴 줄 알고 부모의 돈으로 저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 씨 부부는 하나 있는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늦게나마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아끼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던 듯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30 초반엔 결혼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고 말이죠.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아유, 부러워 죽겠다. 우리 아들은 곧 30인데 아직도 백수야. 에이, 곧 하겠지.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대잖아. 아무튼간 자식복도 타고 나야 하는 거라니까. 아들이 용돈 좀 줘. 용돈? 아니, 그런 건 없지. 정말? 우리 딸은 취업하고부터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주더라고. 하지만 은근슬에 자식 자랑을 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도 소 씨는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네. 구상했던 사업이 있어서요. 아, 그러니. 잘 해봐라. 서연이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럼 둘 다 직장을 그만두는 거야? 그렇죠. 아들의 말에 소 씨도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둘이 갑자기 함께 일을 그만둬 버려도 되나 싶었죠. 걱정 마세요. 확실한 거니까요. 소 씨의 표정에서 말 못한 근심이 느껴졌는지 아들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소 씨도 아들이 저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생각해둔 바가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소 씨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게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조금만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투자? 투자라는 말에 소 씨가 눈을 크게 뜨자 아들이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이미 집으로 대출을 조금 받은 상태라서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래요. 그게 뭘 하는 사업인데? 아들이 소 씨에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무슨 사업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아들.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겠지. 좀 도와줘. 5천만 원을? 어쨌거나 지금 당장 그 돈 있으면 잘 될 수 있다는 말 아니야.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그 당시 노후 자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없다고 당장 노후 걱정은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그만큼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바로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감사해요. 잘 되면 꼭 효도할게요. 그런데 아들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외식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그래. 요 앞에 소고기집 있잖아. 새로 생긴 곳. 거기 맛있다더라고. 네. 알겠어요. 명절이 되었을 때 소 씨 부부는 집이 아닌 밖에서 아들 며느리를 보기로 했습니다. 음식 하는 것이 힘들다며 남편이 먼저 외식을 권했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은 가격은 좀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이니 고생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할 줄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어쩐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맛에 안 맞니? 아니요. 맛있어요. 그럼 2인분 더 시킬까? 좀 모자라지. 아니요. 괜찮은데요. 에이, 모처럼 외식 나왔는데 많이 먹어. 아, 괜찮은데. 소 씨는 속으로 며느리가 소고기를 안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갈비를 먹으러 갈 걸 그랬나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 명절에 소 씨의 집에서 소갈비찜을 참 맛있게 먹길래 며느리를 생각해서 온 것인데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요즘 사업 잘 되니? 아, 뭐. 그냥 그렇죠. 어쩐지 대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투자라고 했지만 소 씨 부부는 5천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런 마음에 어찌 되고 있다 정도는 듣고 싶은데 아들은 좀처럼 그런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해서 소 씨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차도 한 잔 마시고 갈래? 이 옆에서 차요? 너희는 커피 같은 거 먹고 입가심으로. 아, 아니요. 일 때문에 가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아들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소 씨 부부는 좀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들이 서둘러 일어나는 바람에 소 씨도 얼떨결에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남편이 막았습니다. 아이고, 밥은 우리가 사줄게. 아,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아빠가 사주려고 소고기 먹자고 한 거야. 그러자 아들이 다시 지갑을 집어넣었습니다. 소 씨의 남편이 웃으며 계산을 하는데 어쩐지 아들의 표정이 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 그러자 아들이 가려던 소 씨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저희가 살게요.
바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요, 뭐.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 아들 때문에 소 씨는 아까 전에 식당에서 아들의 행동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 때문인 듯 했습니다. 넷이 먹은 비용이 2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평소보다 돈을 아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전부 소 씨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민망해하던 아들도 그게 언제부턴가 당연해졌죠. 그래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들 며느리도 먹고 살 만큼은 버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을 포기하지 못했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혹시 3,500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사업이 조금씩 잘 된다고는 들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 원을 준 것도 큰 맘 먹고 줬던 것인데 또다시 3,500이라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아들은 빌려주면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꼭 갚을게요. 6개월, 아니 1년 안에요. 아들의 말대로 금방 갚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 씨 부부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목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남은 이 30년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이 시기 놓치면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아들의 말에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정 같았으면 얼른 빌려주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고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3,500은 너무 크고 1,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는 거 어때? 그거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 아예 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면 필요한데 쓰지도 못하겠지. 아, 금방 갚는다고 했다며? 그렇긴 한데 갚겠다고 했으니 지난번처럼 사라지는 돈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 씨도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결국 꼭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또 고맙다고 했고 이번에는 1년 안에 꼭 갚겠다는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때부터는 아들이 장담했던 대로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보면 얼굴이 확 핀 것을 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요즘 신수가 훤하네. 남편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묻자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네. 뭐, 좋은 일이 많네요. 소 씨도 남편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 엄마가 사줘도 되는데. 에이, 제가 내요. 아들은 만나면 밥도 잘 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돈 준다는 소리는 없네. 소 씨의 말에 남편이 혀를 차며 소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지. 무슨 돈 타령이야. 돈도 잘 버는데 그거 떼먹겠어. 아니, 잘 버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거 참. 때 되면 다 주겠지. 병호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어. 괜히 서운하게. 아이 참 알았어. 소 씨 부부에게는 큰 돈이기에 꺼낸 말이었지만 괜히 남편에게 타박만 들었죠. 그런데 진작에 이야기 한번 꺼내볼 걸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가 말썽이네. 왜? 고장 났어? 아니, 뭘 갈아야 된다네. 또? 소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를 11년을 탔는데 올해 들어 벌써 카센터를 3번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고장난 것은 아니었지만 자잘하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만큼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 대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어?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수리비가 더 들 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또 목돈이 들기에 망설여졌죠. 에이, 그래도 아직 잘만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천천히 다니면 되지. 무슨 사고가 나. 그러니까 소 씨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빌려줬던 돈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한 기한은 훌쩍 지났지만 남도 아니고 자식에게 빌려준 것을 좀 늦었다고 닥달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소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병호 아주 잘 나가나 봐. 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카카오톡 보면 알잖아. 사진 보니까 막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 그거. 하는 일이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날 여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들은 것이 많았는지 아들에 관해서 소 씨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병호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머리도 좋아서 대기업도 다녔잖아. 그러니까 사업도 야무지게 하겠지. 완전히 인생 폈던데. 그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아들이 돈을 쓸어 담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적당히 맞장구만 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개나 소나 다 골프 치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안 치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드네요. 남편의 말에 소 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아들을 보고 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들의 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희 차 바꿨니? 아, 이번에요. 아들은 차체를 손으로 쓸며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딱 보아도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제차였습니다. 가운데 마크도 많이 보았던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저런 차는 얼마나 해? 남편도 내심 궁금했는지 식사 도중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적당히 줬어요. 하지만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재차 물어도 적당히 줬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 씨는 아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차가 고장 났을 때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 씨 부부는 고장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들은 빌렸던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고급 차량으로 바꾸니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 씨와 남편은 카센터에서 폐차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상태로 올해도 탔다는 말도 덧붙였죠. 고치면 한 1년은 더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차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죠. 이런 말까지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상환 계획이 있느냐고 말이죠. 벌써 빌려준 지가 2년이 훌쩍 넘었기에 물어봐도 괜찮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아, 그 돈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차 바꿔야 한다고. 아, 근데 아버지가 천천히 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당시에 1년 안에 갚겠다는 말에
남편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했었던 것은 같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갚지 말란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 사려면 돈이 드니까. 소 씨가 애둘러 말했는데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저녁에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상당히 장문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빌려줄 때는 천천히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갚으라고 하면 당황스럽다. 3,5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당장 어디서 그 돈을 구하냐. 요즘 힘들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는데 소 씨는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의 말처럼 3,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갚을 생각을 안 하니 소 씨로서도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 씨는 답장을 안 했고 아들은 알았다고 대답한 것과는 다르게 돈도 보내지 않았고 이렇다 할 말도 없었습니다. 소 씨도 더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 그거 기다리면 줄 거를. 왜 연락을 해서 애들 신경 쓰이게 해? 당신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야? 당연히 주겠지. 남편은 괜히 재촉을 했다며 또다시 소 씨 탓을 했습니다. 소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을 하는 건 소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애초에 줄 마음이 없던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생일에 어디 안 가? 어딜 가? 아니, 아들이 여행 안 보내줘. 친구의 말에 소 씨의 입이 조가비처럼 다물어졌습니다. 질문을 한 친구는 환갑의 자식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랑이 목적이었는지 그 뒤로는 별말은 안 했지만 충분히 소 씨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소 씨의 남편의 제안으로 통영으로 놀러를 갔는데 아들은 잘 다녀오라며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영이면 바다도 보고 오시겠네요? 그렇겠지. 10만 원 보냈으니까 두 분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 고맙다. 칠순 때는 좋은데 여행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난번에 며느리가 힘들다더니 진짜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 씨는 마음속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해외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갑이니 내심 무언가 바랐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그 정도는 바라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속물적인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소 씨도 사람인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찌어찌 이해한다고 쳐도 약 한 달 뒤에 아들이 한 행동을 보고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병호 전화를 안 받네. 일하고 있나 보지. 어제도 통화가 안 되던데. 계속해서 아들과 통화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을 흘려들었는데 다음 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하셨어요? 전화는 남편이 했는데 아들의 연락은 소 씨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아, 지금 한국이 아니라서요. 그럼 어딘데? 태국이에요. 그러면서 며느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는 아들.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힘들다더니 할 건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소 씨의 환갑 때도 남편이 통영을 가며 그랬습니다. 아들 사업이 조금 힘든 것 같으니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안 될 때가 있는 거라며 소 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환갑 지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둘이 해외여행을 갈 돈은 충분한 듯 했습니다.
참,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만큼 똑같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부모가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다니든 환갑이든 어떻든 본인들 삶이 더 중요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업 초기에 5천만 원을 주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3,500만 원은 큰맘 먹고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이 당장 어떻게 나냐던 며느리는 말과 행동이 참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늘 아들을 믿었는데 남편도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지 말어.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 씨는 아들이 귀국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하자 집으로 불렀습니다. 바쁘다던 아들은 심각해 보이는 소 씨의 목소리에 마지못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일이 밀려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해외여행 다녀오느라? 며칠 일을 못했으니까요. 그래. 길게 말 안 한다. 무슨 일이신데요? 3,500만 원. 이번 주 내로 보내줘라. 네? 이번 주요. 아들이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주기로 한 지가 한참 지났잖냐? 아니, 그거는 천천히 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준다고 했잖아. 벌써 2년이 넘었어. 3년이 다 돼간다. 설마 저희가 돈을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아들은 오히려 소 씨를 매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희가 힘들다길래 닥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주 살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차도 곧 폐차해야 해. 차는 할부로 바꾸시면 되죠. 아니, 내 돈 놔두고 차를 왜 빚져서 바꿔? 그게 무슨 빚이에요? 다들 할부로 사요. 네. 어머님, 그건 저희도 좀 더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10년? 20년? 늙어 죽겠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바쁜 사람 여기까지 불러서 그러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큰돈이니 당장 못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냐며 따지는 꼴이었습니다. 너희 서운할까봐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너희는 뭐니?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부모가 빌려준 거 갚을 돈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 외제차는 공짜로 사고 태국 여행은 공짜로 갔다 왔다는 소리야. 애초에 외제차 가격이면 진작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신의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안 뒤에 바꾼 차이기에 더욱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차는 사업하다 보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해외여행 한 번 마음대로 못 다녀와요?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이후에 무얼 하더라도 소 씨의 돈은 우선순위에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너희 사정 봐주다가는 나중에 노후 자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겠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더는 못 기다려주니까 일주일 안에 입금해줘. 너무 서운하네요. 며느리가 기분이 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소리지 않니?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준 돈을 이렇게까지 해서 받으려고 하세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꼭 갚겠다고 빌려간 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 총 8,500인데 그렇게 큰 돈을 그냥 가져가려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면 말이야. 나도 괜히 자식 오해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 풀려면 그 수밖에 없잖니. 차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요. 차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이제 운전대 놓으실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돈을 주기 싫어 운전도 그만하라는 아들의 말에 남편도 옆에서 기가 찬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말은 않고 있지만 남편이 소 씨보다 배신감이 클 듯했습니다. 차를 사든 여행을 가든 우리 돈은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까지 너희가 신경 쓸 거 없어. 소 씨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되네요. 이러면 앞으로 사업이 잘 돼도 안 찾아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노후 책임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꼭 사업이 잘 되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참, 잘 돼도 못 돼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돈 떨어졌다고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걸 아들이라고 퍼주었던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내 자식인가 싶었죠. 그래. 그러면 이왕 안 찾아가는 거 내가 줬던 돈 다 돌려줘라. 뭐라고요? 너 5천만 원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 투자하라고 그랬지. 투자가 뭐냐? 수익이 났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러면 이것저것 이자까지 해서 최소 1억은 받아야겠네. 1억이요. 그래. 그거 줘. 그러면 네 말대로 늙어서 돈 떨어져도 안 찾아갈 테니까. 아,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1억을 당장 어떻게 줘요? 왜 못 주냐? 차 팔면 못해도 그 절반은 나올 거 아니야. 멀쩡한 차를 왜 팔아요? 그럼 어떻게 갚든 신경 안 쓸게. 그런데 빠른 시일 안으로 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말대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보여줄게. 소 씨도 독이 올라서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밑바닥도 보았고 그 모습에 실망스러워서 다시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줬던 돈을 안 돌려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기가 막힌 표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통장으로 3,500만 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소 씨는 그걸 보고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머지 돈도 입금하라고 말이죠. 아들은 뒤늦게나마 오해를 풀자고 했는데 소 씨의 마음은 이미 자식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낼 것이었습니다. 입금했던 내역을 찾아서 사진을 보내자 아들은 또 1,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소 씨는 나머지 돈도 다 받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 소 씨를 남편도 말리지 않았죠.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듯 했습니다. 소 씨는 우선 차부터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차는 드디어 폐차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차를 폐차시키며 마음속에서 자식도 같이 지워버렸습니다. 소 씨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사랑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소 씨와의 사이엔 이제는 돈 문제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도대체 집에서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렇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어머니 다리 다치니까 연지가 대신 집안일도 떠맡게 되고. 뭐? 떠맡아? 집안일이 그럼 원래 나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야?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집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너희 집 사서 나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참 잘 만났는데 그냥 너흰 너희끼리 사는 게 행복하겠다. 너네도 내가 없어야 안 싸울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공명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않게 몇 년간 아들 며느리와 살게 된 공 씨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남인 며느리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어떻게 한평생 모르던 서로가 갑자기 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 씨의 며느리는 공 씨가 여태 만나보지도 못했던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잘 지낼래야 잘 지낼 수가 없었죠.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눌러앉아 버린 며느리. 그렇다면 주부로서의 일이라도 해야 할 텐데 시모가 같이 살아서 그런지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걸 혼자서 하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이라도 느껴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지. 며느리에게 공 씨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며느리. 어려서 그렇겠거니 인내하고자 했지만 도를 넘는 며느리의 행태와 그런 며느리만 감싸는 아들. 더 이상은 한 지붕 밑에 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공 씨는 2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 둘 모두 직장에 다니며 따로 독립해서 살았는데 그 전셋집을 얻는 비용을 결혼자금 겸 몇 년 전 미리 공 씨 부부가 물려주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지만 각자 모은 돈과 합쳐서 충분히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죠. 그리고 둘째인 딸은 아들보다 먼저 결혼했고 공 씨와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아들이 35이 넘어가자 공 씨도 초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노총각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죠. 공부를 오래 해서 취직도 남들보다 조금 늦었는데 그것 때문에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37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7살이나 어린 아가씨와 말이죠. 그런데 집은요? 당분간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해요. 뭐? 왜? 한 2년쯤 더 모아서 제대로 된 집 사서 가고 싶어서요.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2년쯤 있을 거면 전세로 가면 되잖아. 알아봤는데 전세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없어? 괜찮은 곳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비싸고. 천천히 구하려고 집은. 그러면서 근처에 새로 지은 아파트 이름을 대는 아들. 신혼부부가 많이들 사는 건 건너 들었는데 내심 그곳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살면 좋기는 하지. 근데 너 결혼할 여자친구는 좋대? 그러자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연지도 그렇게 하겠대요. 연지가 그 아파트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내심 공 씨는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둘이니 차라리 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이사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신혼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며느리에게 기쁜 일이 아님은 분명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공 씨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길이긴 했지만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게 좋은 선택일까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정도를 보고 있다기에 공 씨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만뒀어요. 결혼 직전 며느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를 가지려나 싶었습니다. 그래. 너 나이도 있으니까 얼른 낳아야지.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한 뒤 약속대로 공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활은 상상한 적이 없었기에 공 씨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공 씨보다도 불편해하는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뭐 불편한 건 없고? 네. 며느리와는 세 마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있을 때와 공 씨와 있을 때의 며느리는 무척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 씨도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 씨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며느리와 같이 집에 있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공 씨는 며느리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당연히 집안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전 요리해본 적 없어요. 밥도 못해? 밥솥에다가. 그건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네. 전혀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다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공 씨의 아들조차도 혼자 살며 이것저것 혼자 차려 먹던데, 그런데 배울 의지도 없는 것 같았죠. 왜 혼자 나와? 밥 안 먹는데? 아직 자요. 왜? 어디 아프대? 아니요. 원래 아침잠이 많아요. 그냥 두세요. 아들과 공 씨가 출근할 시간이었는데 매일 공 씨가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아침이야 간단히 먹고 나간다지만 저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차리는 거 옆에서 볼래? 공 씨가 차마 시키진 못하고 조심스레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을 그만두었길래 집에서 살림을 하고 싶은가 싶었으니 말이죠. 결국 퇴근 후에 혼자서 저녁을 차린 공 씨. 그리고 아들이 퇴근 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는 대화를 나눴지만 공 씨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도 불편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뭐가 불만이 있나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별 문제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낯을 많이 가려요. 그리고 아직 불편하겠죠.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공심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서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럴 때 간섭하지 않고 두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사는 내내 이렇게 남처럼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구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가 더 공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니, 집에 있으면 그래도 빨래 정도는 해야지. 아, 빨래요. 그래. 밥도 못한다 그래서 엄마가 밥 차려다가 바치는데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며 며느리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공 씨와 말을 잘 섞지 않았고 혹시라도 감정이 상할까 싶어서 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래 얼마 안 나오잖아요. 빨래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며느리가 집안일에 손을 전혀 대지 않는 게 이상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쩌면 밥 한 끼도 직접 안 차릴 수가 있니? 에이, 밥은 어머니가 잘하시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생각도 없잖아. 그럴 거면 뭐하러 직장은 그만둔 거야? 60세가 넘은 공 씨도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는데 30밖에 안 먹은 며느리는 도대체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공 씨가 출근한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백수 딸내미가 하나 더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었다면 이불이라도 걷어서 얼른 일어나라고 닥달이라도 할 텐데 며느리라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죠. 청소를 하든 다른 집안일을 하든 뭐라도 하라 그래. 공 씨도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려면 적어도 자기 몫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구도 늘었는데 공 씨가 일을 하면서 모든 집안일까지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차차 하게 되겠죠.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둘이 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줄은 예상을 못했어서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며느리를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뭐래도 맞다, 잘한다. 그러니 그런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걸 부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했죠.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니 공 씨가 며느리를 안 부려먹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를 했다면 공 씨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아들조차 몰라주니 공 씨의 속만 새카매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가 될까봐 무서웠죠. 평일에 공 씨가 일을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도 한참을 나오지 않는 며느리. 10시가 돼도 방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공 씨가 일어나서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고고 다시 한번 노크하자 안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니? 공 씨가 묻자 네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문이라도 한번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지 공 씨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온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차마 지금까지 잤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부스스한 차림으로 거실로 나온 며느리가 공 씨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공 씨가 쉬는 날이라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터벅터벅 걸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떤 인사의 말도 없어서 자신이 꼭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안 먹니? 공 씨가 묻자 며느리는 마시던 물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입만 벌리고 있던 공 씨. 며느리가 물을 마신 컵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치워야 하는 사람은 늘 공 씨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며 이렇게 지냈던 것인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같이 살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가정교육을 떠올리는 자신이 요즘 말하는 꼰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할 뿐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래서는 나중에 나가서 살 때도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배달이 왔다는 대답이 밖에서 들렸습니다. 네? 배달이요? 공 씨가 문을 열자 웬 헬멧 쓴 남자가 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드니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공 씨가 비닐을 열어보려고 하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 거예요. 뭐 시켰어?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서 작은 쟁반을 가지고 와서 공 씨가 들고 있는 비닐을 가져갔습니다. 어디가? 식탁에서 안 먹니? 방이요. 그러더니 서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제대로 했나 싶었죠. 이걸 한마디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지 공 씨도 갈팡질팡했습니다. 공 씨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다 보니 말이죠. 최대한 며느리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었기에 인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투닥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공 씨에게는 어색하게 굴어도 아들이 퇴근하면 깨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들리지 않았던 큰 목소리가 들리니 공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공 씨가 안절부절하며 서성거리자 며느리가 벌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공 씨가 뭐라고 말을 걸기도 전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를 아들이 따라 나왔는데 나가는 며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온대요. 안사도는 이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해도 졌는데 어딜 간다는 것인지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는데? 싸웠어? 그게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공 씨가 닥달하자 아들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애를 안 갖겠대요. 공 씨도 여태 묻고 싶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애를 갖겠다고 일을 그만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었으니 말이죠. 벌써 같이 산 것이 반년이 넘어 1년이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괜히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촉하는 기분이 들어 몇 번 물어보려다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를 안 갖겠다는 며느리. 아니 왜? 키울 자신이 없다고요. 공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왜 그만뒀으며 애 때문이라는 말은 왜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싸운 건 아니에요.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참,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싫다고 하면 일단 설득은 해볼게요. 하지만 그 설득이라는 것이 될지 몰랐습니다. 말다툼 좀 했다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며느리를 아들이 어떻게 이길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돌아왔고 아들과 길게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역시 공 씨의 예상과도 같았습니다. 애 없이 살면 되죠. 아들은 며느리 말이라면 무엇도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공 씨만 씁쓸했죠.
어머니도 연지한테 아무 말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초에 뭐라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공 씨의 마음속에선 며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손주를 바라긴 했지만 자기들이 안 낳겠다는 걸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손주는 어떻게든 볼 것이었습니다. 키워주지도 못할 손자를 낳으라고 호통을 쳐서는 안 되는 때라는 걸 공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많은 걸 바라지 않았는데도 며느리는 그것마저도 싫은 듯 했습니다. 제이랑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딸이 태교 여행을 다녀오자길래 동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집을 비울 예정이었는데 어쩐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 큰 어른 둘이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애써 생각했죠. 그런데 이틀 뒤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뜻밖의 광경이 공 씨를 반겼습니다. 설거지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컵 몇 개요. 그래도 밥은 차려 먹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싱크대 옆에 웬 비닐들과 빈 일회용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밥솥 시간을 보니 이른 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공 씨가 했던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밥솥을 열어보니 누런 밥이 보였죠. 너희 밥 안 먹었어? 아, 시켜서 먹었어요. 이틀 내내 말이야. 네. 아니, 집에 있으면 밥 좀 차려서 먹어야지. 며느리에 대한 불평을 한마디 하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연지가 제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참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결혼한 거냐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잔소리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말이죠. 역시나 세대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열을 내봤자 공심한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괘씸하단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아들은 그렇다 치고서라도 며느리는 어쩜 밥 한 끼를 안 차려 먹을 수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처음으로 밥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는데 그만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래도 한동안 거동이 무척 불편해지게 됐죠. 당분간 일도 쉬어야 했고 당장은 집에서도 보조기가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안일도 밥 차리는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근데 며느리가 하기 싫다고 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그냥 나선 것인지 몰랐지만 퇴근 후에 모든 집안일을 자신이 하겠다는 아들. 밥은 어떻게 해야 해? 퇴근할 때 사올게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남의 일이라는 듯이 딴 곳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해보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 그저 불똥이 튀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았죠. 너희도 나중에 나가서 살려면 요리든 뭐든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공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보더니 오히려 아들이 변명을 했죠. 그건 나중에 하나씩 하면 되죠. 공 씨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 씨가 다 도맡아 하다 보니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들도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뭘 그리 차차 하나씩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가서 살면 당장 빨래도 안 하고 살 모양인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공 씨도 어쩔 수 없이 집안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뭐라도 해보려고 했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침은 시리얼 먹고 갈게요. 어머니도 이거 드세요. 그런데 끼니를 자꾸만 거르게 되니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도움에 손길을 내밀었죠. 엄마, 새언니는? 방에 있어. 딸이 공 씨의 집에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서 왔습니다. 누가 왔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는 며느리를 딸이 노크를 해서 불렀습니다.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이죠. 내가 찌개랑 반찬이랑 이런 거 일주일에 2번씩 가지고 올게. 뭐? 홀몸도 아닌데 뭘 그래. 밥 잘 못 먹는다며. 오빠가 그러던데. 아이고, 사 먹으면 돼. 괜찮아. 우리 집 반찬하면서 좀 챙겨올게.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마 다리 그거 풀려면 2달은 있어야 한다며. 임신한 딸에게 괜한 일을 시키는 듯 했습니다. 공 씨가 극구 말렸지만 딸이 걱정된다며 고생을 자처했죠. 대신 새언니가 밥솥에 밥만 좀 해줘요. 딸이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싫다고 할 수 없었는지 며느리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새언니는 원래 저래? 딸에게 차마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어서 공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딱 밥솥에 밥만 내놓고는 방에 쏙 들어가 버리니 챙겨서 먹는 건 공 씨의 몫이었고 서로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은 여전했죠.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몰랐습니다. 공 씨가 뭐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싫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 공 씨도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같이 못 가겠는데 어쩌지? 공 씨의 다리 때문에 병원에 딸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는 딸. 새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해봐. 오빠는 일할 거 아냐. 그렇긴 한데, 누가 부축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내일 택시만 같이 타고 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요?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었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부축해요? 업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택시 탈 수 있게 부축 좀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는지 며느리는 질색을 했습니다. 가냘프기로는 며느리보다 딸이 더 가냘펐습니다. 병원 일정을 당장 미룰 수도 없기에 며느리가 탐탁치 않아 하는 걸 알면서도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달리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퇴근한 뒤에 또다시 부부싸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바보 같은 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보니 내일 공 씨의 병원 문제 때문에 따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면 결혼은 왜 했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공 씨의 병원을 가주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 것 싶었습니다. 공 씨가 며느리 뒤치다꺼리를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방을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나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연지한테 떠맡기는데? 듣자 하니 여동생과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쩜 저런 팔불출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 어디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37이면 노총각 소리 들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린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쩔쩔매나 싶었습니다. 너 전화 안 끊니? 공 씨가 아들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전화를 끊더니 오히려 공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도 병원을 하루 미루면 되잖아요. 병원이 식당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렇다고 왜 연지를 시켜요? 집에 있는다고 막 부려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연지 직장 안 다니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키지 마세요. 요즘 어머니 다리 아파서 연지 고생하고 있어요. 허허하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고생을 얼마나 했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밥도 할 줄 모른다며 아들이 라면을 끓이거나 밖에서 음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그나마 딸이 반찬을 싸온 뒤로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맨날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며느리가 도대체 뭐가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업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택시 좀 같이 타고 가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너는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도대체 집에서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렇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니 하도 고생을 한다니까 그래. 뭐 내 다리 다쳤다고 시중을 들기나 했어? 뭘 했어? 그래도 집안일도 떠맡게 되고. 뭐? 떠맡아? 집안일이 그럼 원래 나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야? 어머니 집이잖아요.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집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너희 집 사서 나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참 잘 만났는데. 그냥 너희끼리 사는 게 행복하겠다. 너네도 내가 없어야 안 싸울 거 아니야? 무엇을 위해 함께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돈을 모아서 나간다는 아들도 깜깜무소식이었고 며느리와 한 공간에 더 있다가는 공씨도 화병으로 드러누울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도 아닌데 꼭 대화가 안 통하는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할 수도 없었고 이럴 거면 둘이 살지 왜 왔나 싶었습니다. 아마 그냥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공씨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당장 어디로 이사 가요? 집이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여기서 지낼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뭐야? 안 나간다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안 돼. 너희 당분간만 산다고 했지. 전세가 없으면 월세든 뭐든 지금 독립해라. 진정 좀 하세요. 그렇게 기분 따라서 내보내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내가 너희한테 가족이기는 해. 너희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게.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살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공씨가 나가는 걸 반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자신의 집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대신 이 집 시세대로 쳐서 사. 이 집을 저한테 사라고요? 그럼 내 집을 공짜로 주니? 아들이 어이없어 했지만 어이없는 건 공씨였습니다.
이미 준 것들이 많은데 집까지 넘보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이 집에 굳이 들어온 것도 꿍꿍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결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 안에 짐 빼줘. 뭐라고요? 어떻게 일주일 안에 비워요? 공 씨는 더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아들이 돈을 주면 공 씨가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들네 부부를 쫓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아들과는 며칠 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살게요. 그러더니 오피스텔 보증금과 모은 돈 일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걸로 이 집을 어떻게 사? 그럼 시세대로 그걸 다 받으시게요? 황당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돈 부족하면 이 집 너한테 넘겨주면서 대출 받으면 되겠네.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집을 사요? 그러면 나는 뭐하러 이 집을 너희한테 줘? 아들이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 달 뒤에 집을 나갔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공 씨는 알던 이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공 씨도 내 집 버리고 굳이 나가고 싶지 않았으니 잘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마음이 상한 듯 했지만 그동안 공 씨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 넘게 뒷바라지하고 고생했던 것까지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떠나준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다리는 곧 나을 것이고 그동안엔 어떻게든 생활이 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들 며느리가 없는 게 나았습니다. 이대로 아들이 연을 끊는데도 아쉽지 않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아들의 모르던 모습을 보게 되어 실망을 많이 했고 며느리에게는 가족으로서의 정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공 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자식은 딸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맘 편할 것 같았죠. 아들이 나가니 공 씨는 평화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엄마 생각을 왜 안 해? 엄마도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와서 자고 가면 좋지 않아? 딸도 딸 나름, 사위도 사위 나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걸? 사위한테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 장모가 어디 있어? 나 정말 서운해. 그럼 차라리 명절에 오지 말어. 뭐? 뭐가 그렇게 다 서운하니? 새끼 차려주고 잠자리 봐주고 불평 듣는 엄마는 생각 안 하니? 아니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딸이랑 사위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전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사위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전 씨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백년 손님이라며 대접을 바라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명절에도 전 씨의 집에서 재우는 대신에 딸과 사위에게 호텔을 예약해주고 밖에서만 보았는데 그것조차도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사위가 오면 며칠 전부터 신경을 써야 했고 와서도 꼭 상전에 시중을 드는 무수리처럼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딸조차도 그걸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전 씨는 그럴 거면 차라리 명절에 혼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제 명절은 전 씨에게 가장 무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위라는 걸 깨달았죠. 전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전 씨와 딸 신혜는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라도 아들이 없어도 누구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도 떠난 후에도 늘 전 씨의 곁엔 딸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각별한 사이였죠. 엄마 나 결혼하면 서운해서 어떡해? 엄마가 서운하다고 하면 결혼 안 하게? 그건 아니지만 주말에 가끔 와. 멀어서 쉽게 갈 수가 있을까? 명절도 있는데 뭘. 근데 엄마도 서운하긴 하지? 우리 딸 시집 가면 자주 못 볼까 봐. 전 씨는 아들이 아닌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며느리 눈치보다는 사위 눈치가 덜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아들보다는 딸 가진 부모가 좋다기에 전 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예물시계는 좋은 걸로 해. 김서방 가지고 싶다는 걸로. 비싸도 상관없어. 그래도 예물인데 비싸도 좋은 걸로 해야지. 역시 우리 엄마 사위 사랑 최고. 전 씨는 딸이나 사위에게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사랑하는 만큼 사위도 내 자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어쩐지 전 씨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거침없이 말을 가리지 않고 해서 전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씨도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있으니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전 씨는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서 명절에도 바깥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밖에서 만날 거야? 그래.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차도 마시고 하자. 집에서는 안 먹어? 에이,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고. 엄마 요리도 잘 못하는데 뭘. 사위도 오는데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지. 그리고 너희도 얼른 먹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나는 괜찮은데. 왜? 김서방은 싫대? 그건 아니고. 암튼 알겠어. 딸이 결혼한 뒤 첫 명절에서 전 씨는 딸 부부와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어쩐지 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절에 만나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이번에 내가 낼게. 에이,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지난번에도 김서방이 냈잖아. 그래도 제가 낼게요. 아까 선물도 주셨잖아요. 식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사위와 전 씨가 서로 계산을 하겠다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전 씨는 사위의 말대로 명절 선물로 이런저런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그래도 사위에게 얻어먹기가 미안했는데 사위는 자신이 내겠다며 먼저 일어났죠. 차는 자신이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위와 딸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언뜻 들었을 때 식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다가가지 않고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리고 자꾸 외식하시는 것도 왜 그러시는 거야? 그냥 요리 잘 못하니까 엄마가. 아니, 요리가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보통은 장모님이 집에서 다 차려주잖아. 우리 형도 처갓집 가면 살쪄서 온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식당도 맛있잖아. 그래도 사위대접 못 받는 기분이야.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전 씨는 못 들은 척 인기척을 내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헤어진 뒤에 전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남들처럼 집에서 명절을 지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죠. 그러다 며칠 뒤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겠다. 정말? 언제는 요즘 사람들은 밖에서 보는 걸 좋아한다며. 에이, 그건 며느리들이나 그렇지. 집에서 만나면 이래야 하니까. 그러면 사위는 안 그래? 백년 손님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백년 손님을 식당에서 만나니 집에서 씨암탈금 못 잡아줄 망정. 서로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도 사위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그거 쫓아다니면서 챙기려면 알아누워. 근데 뭐 요즘엔 며느리들도 다 그래서 그냥 일단 집에 자식 들어오면 무조건 힘들다고 보면 되는 시대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욱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오자 이번에는 집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이번 명절에 집에서 만나자고. 그래. 매번 식당 가는 것도 그렇고 사위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해야 한다더라. 누가? 엄마 친구가. 그래? 잘 됐네. 딸이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근데 엄마 힘들지 않겠어? 사실 속으로는 딸만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위가 좀 불편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사위가 온다고 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처가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과 사위가 집으로 오자 친구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기 한참 전부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음식 준비가 아니라 대부분 시간을 청소하는 데 보내야 했죠. 혼자 지내기 때문에 틈틈이 청소하는 편이었고 육안으로 봤을 때 더러운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어느 집이든 흠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식당에서 꼭 숟가락을 휴지로 한 번씩 닦는 걸 보면 상당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전시에 집에 와서 흉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 3일 내내 청소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문을 열어볼까봐 창고로 쓰던 방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비어있는 작은 방도 딸과 사위가 잠을 자야 했기에 제일 꼼꼼하게 걸레질을 했죠. 그렇게 며칠 청소를 하니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새로 세탁한 이부자리까지 깔고 소파에 푹 퍼졌습니다. 아이고 장도 보고 와야겠다. 그런데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 후에 딸이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저녁밥과 다음날 아침밥까지 해주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점심쯤 되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쯤 올 거야? 우리 이미 출발했어. 벌써?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네랑 어디 가신다고 해서 좀 일찍 출발했지. 미리 말을 해주지. 그럼 언제쯤 도착하는데? 그러자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점심 안 먹었거든. 준비 좀 해줘?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씨는 늦은 아침을 먹은 상태였고 딸이 이렇게 일찍 올지 몰라서 저녁 준비만 생각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말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씨는 무척 분주해졌습니다. 점심에 뭘 차려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 씨는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곧 딸내가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서방. 왜 더 안 먹어?
다 먹었어요. 원래 입이 짧어. 사위는 전 씨가 종일 차려둔 음식을 깨작깨작 먹었는데 전 씨의 음식 솜씨 때문인가 싶어서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먼저 일어날게요. 식탁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씨가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먹었다고는 하지만 도중에 일어나 가버리니 말이죠. 전 씨의 표정이 이상했는지 딸이 대신 변명했습니다. 원래 밥 먹고 들어눕는 타입이야. 그런 타입이든 아니든 처가에서 이런 식의 행동이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도 없이 먼저 가버리니 말이죠. 그리고 사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설거지나 뒷정리는커녕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해도 시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신용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주할 거리 없어요? 식사 후에 맥주캔을 따더니 안주를 찾았습니다. 식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전 씨가 사위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해줄까? 김서방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그래? 매운 닭발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지 집에. 그러면 김치전 같은 거라도 해줘. 밥 먹던 사람을 일으켜서 다른 요리를 하라는 것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도 사위도 그게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려놓은 음식도 한상 가득이었습니다. 잔치상처럼 차려놨는데 그 중에 매운 음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나 싶기도 했죠. 사위는 한 음식을 길게 먹는 법이 없고 자꾸만 이것 줘라 저것 줘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딸은 당연한 듯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를 챙기는 장모의 모습을 구경하듯 뿌듯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위의 불평을 들었던 딸이 이제서야 안심한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엄마, 다른 이불 없어? 잠자리 봐주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미리 깔아놓은 이불이 있는데 다른 이불을 찾는 딸. 왜? 문제 있어? 아니, 김서방이 무슨 벌레인지 날파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대. 이불에. 뭐? 그거 새로 빤 거야? 그러게. 내 눈엔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찝찝하다네. 참 유별난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도 이렇게 전시를 부려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시어머니조차도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팔자에도 없는 사위살이를 하나 싶었습니다. 기가 막혀하는 전 씨의 얼굴을 보고 딸이 오히려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부려먹는 사위 때문에 전 씨가 고생하는 걸 알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딸도 옆에서 거들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 씨만큼 힘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위가 좋아한다는 반찬의 아침까지 해먹이고 나니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언제쯤 사위가 엉덩이를 떼고 일어날까 살피며 계속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딸이 떠나자 전 씨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뒷정리는 뒤로 미루고 두어 시간은 누워만 있을 정도였습니다. 명절 2번만 지냈다가는 골병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위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나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기억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다 같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 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쉬러 온 사람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 딸과 통화를 할 때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히 있다가 갔대? 전 씨의 질문에 딸이 대답했습니다. 잠자리가 좀 불편했대.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줘.
왜 잠자리가 불편해? 아, 김서방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잖아. 벌레 나올까봐 밤새 뒤척인 모양이야. 아, 그리고 음식도 좀 입맛에 안 맞았나 보더라고. 이불을 바꿔주고 자세히 봤는데도 날파리인지 뭔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에 하루 넘게 말려놨던 이불에 그런 벌레가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하다기에 다른 이불도 꺼내주었고, 이건 얇아서 싫다, 저건 두꺼워서 싫다고 하는 바람에 사위가 가고 나서는 꺼냈던 이불들을 다시 전부 빨아야 했습니다. 내내 고생해서 수발들은 전 씨의 입장에서는 딸의 말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딸에게도 섭섭했죠. 원래 남인 사위를 대하는 건 전 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는 전 씨도 딸의 어떤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잠은 여기서 자지 마. 뭐? 그러면 어디서 자? 밥 먹고 바로 가도 되지.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 그래도 맥주도 마시고 하려면 다시 가는 건 좀 그렇지. 그리고 피곤하잖아. 하루에 운전을 몇 시간을 해. 그러면 차라리 호텔을 예약해 줄게. 호텔? 딸이 말을 느리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이 근처 호텔에서 묵으면 잠자리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아, 그건 그런데. 딸이 얼떨떨한 듯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러냐고는 하는데 일단 알았다고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씨가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명절 당일에 찾아온 딸과 사위에게 점심과 저녁을 차려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자도 돼요. 아니야. 나가서 편히 자. 사위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일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고생 좀 하더라도 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딸과 사위는 조금 의견이 다른 듯 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호텔에서 안 잘래? 왜? 별로였어? 좋은 데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꼭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쫓겨나다니. 누가 큰돈 들여서 호텔로 쫓아내? 그러면 나도 좀 쫓아내줘라. 아니, 농담이 아니고.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딸의 말에 전 씨도 웃음을 거뒀습니다. 나도 그렇고 김서방도 그렇고 호텔에서 자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 집에서 대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김서방이 그래. 당연히 그런 말 하지. 잠자리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더 잘 챙길 자신이 없어서 편하게 호텔에서 자라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기분이 나빠? 아니, 사위 사랑은 장모 아니야? 남들은 좀 힘들어도 다들 사위 비위 맞춰주고 하나하나 다 챙겨줘. 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가 그래서 무척 서운해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이가 없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일단 전 씨의 집에서 자는 걸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은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툭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것도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접을 더 못 받아서 그걸 서운하다고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집에서 봐야 한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위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고? 그러면 사위는 장모를 부려먹고 너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전 씨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따지는 모습을 보니 오로지 자신의 남편 생각뿐인 듯 했죠. 내가 엄마 생각을 왜 안 해? 그리고 부려먹는 정도는 아니지. 사위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정도도 못 해줘?
엄마도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와서 자고 가면 좋지 않아? 딸도 딸 나름, 사위도 사위 나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걸? 이기적이라는 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 장모가 어디 있어? 그럼 차라리 명절에 오지 말어. 뭐? 뭐가 그렇게 다 서운하니? 새끼 차려주고 잠자리 봐주고 불평 듣는 엄마는 생각 안 하니? 아니,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밥 좀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딸이라도 전 씨의 마음을 알아줬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위는 그렇다 쳐도 전 씨의 딸마저 전 씨의 노고를 별것 아닌 것 취급하니 더 이상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럼 나보고 친정도 가지 말라는 거야? 꼭 오고 싶다면 그전처럼 밖에서 보자. 그 전이 훨씬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밖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지면 고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런 전 씨에게 냉정하다며 토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통화를 할 때마다 투덜댔는데 그래도 명절에 시집에만 있기는 싫었는지 밖에서 보더라도 오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호텔 예약했어? 아니, 호텔에서 자기 싫다며? 그럼 진짜 오늘 다시 올라가라고. 그래. 예전처럼 그렇게 헤어지자. 딸도 사위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은 예약해뒀어. 엄마가? 그래. 좋은 곳으로 해놨으니까 많이들 먹어. 괜히 이런저런 말 나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딸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전 씨나 사위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어쩐지 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자리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죠. 다 먹었니? 응. 식사 끝났으면 일어나자. 네. 제가 낼게요. 사위가 계산을 하겠다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얼른 선수를 쳤죠. 아니, 내가 낼게. 전 씨는 사위가 뭐라고 덧붙이기도 전에 일어나서 먼저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식사비가 많이 나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잘 먹었습니다. 사위는 찝찝한 표정으로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대접받는 기분을 원한다면 전 씨가 식사비를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전처럼 집에서 대접 안 해준다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을 먹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밖에서 딸과 사위를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집이 반가웠습니다. 명절인데도 말이죠. 이런 저런 갈등을 겪느니 그냥 명절은 혼자 보내는 게 나은지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결혼한 딸이 자주 왔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오든 자식이 집에 오면 일단 힘들다고 했던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딸내가 오면 번뇌만 생겼습니다. 참, 나이 들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위나 며느리라면 더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전 씨에게 섭섭하다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하더니 반년쯤 지났을 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제안이었죠. 올라와서 같이 살자. 무슨 말이야? 엄마도 혼자 지내는 거 외롭지 않아? 뜬금없는 말에 전 씨가 의아해하자 딸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나 임신했어. 뭐?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만 아니었어도 말이죠. 그래서 애도 키워야 하고 그렇잖아. 엄마랑 살림을 합치면 어떨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 김서방도 좋다던데. 엄마가 애 봐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엄마 집 팔고 올라오면 뭐 우리도 집도 좀 넓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가 막혔습니다. 전 씨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둘은 이미 상의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엄마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자주 못 보니까 서운해 했었잖아. 그렇다고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었어. 지금 잠깐씩 만나는 것도 불편해서 못 견디는데 같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국엔 명절에도 바깥에서 보기로 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를 볼 사람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집을 넓히려면 전 씨의 집을 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전 씨는 도무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만 떠올려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모를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물론 중요한 손님은 맞았지만 또한 전 씨를 괴롭게 하는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주인을 하대하니 반기지 않을 수밖에요. 애는 꼭 필요할 때 주말에 가끔 가서 봐줄 수는 있겠지만 같이 사는 건 못할 것 같다. 뭐? 왜? 딸은 그런 전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딸이랑 같이 사는 거 다 좋아하지 않아? 명절에 하루를 같이 있어 봤지만 전혀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합가를 하게 되면 미래가 뻔히 보였습니다. 온갖 집안일과 육아는 전 씨의 몫이 될 것이고 전 씨는 사위 눈치, 딸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왜 모시고 산다고 그래도 그래? 모시고 살 것 없다니까? 엄마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니, 엄마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 줘야지. 애 보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더더욱 싫어. 뭐가 됐든 너희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딸은 꼭 전 씨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듯 굴었습니다. 김서방 때문에 그래? 사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위와 잘 지내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전 씨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니 사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며느리와 갈등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 있는 전 씨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경우인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김서방이 유일했으니 말이죠. 김서방이나 너나 엄마를 꼭 상전이 무수리 부리듯이 부리는데 그래 놓고는 합가하자고 하자면 내가 해야 하니?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엄마는 빼줘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네 아빠 따라갈 것 같다. 엄마! 딸이 외쳤습니다. 나라고 뭐 편한 줄 알아? 엄마랑 김서방 둘 다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김서방이랑 다투기도 한 거 엄마는 모르지? 싸웠다고? 그래. 엄마만 힘든 거 아니야. 명절만 되면 나도 힘들어. 양쪽 눈치 보니까. 그래도 친정이니까 오는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집도 불편하다. 호텔도 싫다. 밖에서 만나는 것도 싫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너는 그냥 엄마가 다 희생해서 김서방 수발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김서방이 좀 까탈스러운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살라는 거야? 같이 살면 또 다를 거 아니야? 아냐. 같이 사는 건 못하겠다. 친정에 오고 싶으면 명절 말고 주말에 너만 내려오던지 해. 아니다. 그냥 명절에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 괜히 싸워가면 눈치 보면서 올 거 없어. 그러자 딸은 전 씨에게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도 말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딸은 자신을 매정하다고 했지만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것 같아서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는 남편도 없고 홀로 된 것이 쓸쓸해서 늙으면 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 일이었지만 말이죠. 딸이 결혼할 때도 무언가 허무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섭섭함을 느꼈는데 그게 다 오래전 일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멀리 살고 있는 지금이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살았다면 이런 갈등이 빈번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딸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내 품을 떠난 자식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란 사실을 말이죠. 자식도 부모보다는 배우자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편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니 굳이 더 가까이 지내며 그런 감정을 더 진하게 느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옛날에 딸이 결혼하면 출가했다고 표현했는데 전 씨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말에 행동에 하나하나 의미 두고 상처받는 것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명절에 안 와도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식을 굳이 사위와 갈등을 빚어가며 만날 이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씨도 이번 일들로 딸에게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보고 살다 보면 딸도 다시 부모가 애틋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당분간은 조용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